안녕하세요. 북앤스토리의 헤라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오바마 대통령, 세계적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책, 전 세계 6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테크닉. 2.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3.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4. 리더가 되어라. 5.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6.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총 6파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파트 2에 들어있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방법과 파트 6에 있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은이 데일 카네기, 옮기니 이미숙, 펴내니 최점옥, 펴낸곳 중앙경제평론사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방법.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초대를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박학다식함에 감탄했다. 카우보이, 말조련사, 뉴욕의 정치가, 외교관 등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루즈벨트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방문객을 맞이할 때면 그는 전날 밤 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한 글을 늦게까지 읽었다. 리더라면 모두가 그렇듯이 루즈벨트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왕도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예일 대학교의 문학교수 겸 수필가인 다정한 성품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일찌감치 이 교훈을 깨달았다. 휴먼 네이처지에 실린 수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8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나는 후사토닉 강변에 스트래퍼드에 있는 숙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숙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게 관심을 돌렸다. 나는 당시 보트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는 무척 관심이 있다는 듯이 보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했다. 숙모는 그분이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시고 사실 보트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다면 그분이 왜 줄곧 보트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라고 물었다. 그거야 그분이 신사여서 그런 거지. 내가 보트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는 내가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란다. 내 기분을 맞춰주신 거지.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나는 숙모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참여하던 에드워드 L. 찰리프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유럽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국의 한 대기업 대표에게 한 아이의 여행 경비를 협찬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때마침 그 대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결제가 끝난 $1,000,000짜리 수표를 기념으로 액자에 넣어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먼저 수표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00,000 수표라니. 나는 그때까지 그런 거액의 수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1,000,000짜리 수표를 직접 보았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기꺼이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수표를 보고 감탄하고는
수표를 쓰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보다시피 찰리프는 처음부터 보이스카우트, 유럽 잼버리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방의 관심사부터 시작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잠시 후 그 대표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셨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제안을 하셨답니다. 나는 단원 1명만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단원 5명에 저까지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1,000짜리 신용장을 건네며 7주 동안 유럽에 체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지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며 소개장을 써주시고 파리에서는 우리와 만나서 안내도 해주셨죠. 그 이후로 그 대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단원에게 일자리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를 전혀 몰라서 호감을 사지 못했다면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테크닉이 아닐까? 그렇지 않은가? 두버노이는 뉴욕의 한 호텔에 식빵을 납품하려고 애썼다. 4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고 그가 참석하는 친목 행사도 따라갔다. 심지어 호텔에 투숙해서 지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난 다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에 열중하는지 찾아내기로 결심했죠. 그가 미국 호텔 그리터스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호텔 경영진이 모이는 친목 단체였죠. 그는 무척 열성적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미국 협회와 국제협회의 회장이 되었으며 모임이 열릴 때면 장소를 불문하고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리터스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대단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30분 동안 열정이 넘쳐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터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단체는 그의 취미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겠더군요. 그의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그가 자기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식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호텔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서 샘플과 가격을 제시하라고 전하더군요. 사무장은 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배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무척 호의적이더군요. 생각해보세요. 거래를 하려고 4년 동안 발이 닳도록 그 사람을 찾아갔죠.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원칙 5처럼 해보라. 원칙 5.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끄는 방법. 불행한 결혼생활의 원인을 연구하는 미국 최고의 권위자인 도로시 딕스는 모든 결혼 중 50% 이상이 실패라고 밝혔다. 그녀는 그렇게 많았던 낭만적인 꿈이 이혼 법정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한 가지 이유는 쓸데없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난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비난하고 싶어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이따금 짧은 글이 수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인기를 얻는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도 그런 글이다. 무수한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이 글을 방송하기도 한다.
대학 정기 간행물과 고등학교 잡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따금 소박한 글이 감동을 준다. 이 글도 분명 감동을 준다. 들어보렴 아들아. 지금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내 작은 손은 볼 아래 오므러져 있고 금빛 고수머리는 촉촉히 젖은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혼자 살그머니 내 방에 들어왔단다. 바로 몇 분 전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후회의 물결이 나를 휩쓸더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 머리맡에 왔단다. 아들아,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구나. 내가 내게 화를 많이 냈지. 고양이 세수만 했다며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던 너를 꾸짖었다. 신발이 더럽다고 혼을 냈다. 내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아침밥을 먹을 때에도 나무라기만 했다. 밥을 흘렸다.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킨다. 식탁에 턱을 괴고 있다. 식빵에 버터를 너무 많이 발랐다. 그리고 너는 놀러 나가고 나는 기차를 타러 갈 때 너는 뒤돌아서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그런데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어깨 펴! 그리고 저녁에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지. 길을 걸어 올라올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구슬놀이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더구나.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친구들 앞에서 내게 창피를 주었다. 비싼 양말인데 내 돈으로 사야 한다면 아마 더 조심할 테지? 아빠 처지에서 생각해봐. 기억하니? 나중에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내가 약간 상처 입은 눈망울로 머뭇거리며 들어왔던 거? 내가 방해받아서 몹시 싫은 기색을 보이며 신문 너머로 슬쩍 쳐다보았을 때 너는 문간에서 망설이더구나. 나는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쏘아붙였지.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달음에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감싸며 뽀뽀를 하고 애정을 담아 꼭 껴안았지. 하느님이 내 마음에 꽃피워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시들지 않는 애정 말이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 버렸지. 아, 아들아. 신문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견디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나를 덮친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단다. 어쩌다 이런 습관이 들었을까? 나무라고 꾸짖는 습관. 이것이 그저 어린아이였던 너에 대한 나의 보답이라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어린 내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야. 어른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성품에는 선함, 훌륭함, 진실함이 무척 많이 담겨 있었다. 내 작은 마음은 드넓은 언덕 너머 밝아오는 새벽만큼 넓었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달려들어 잘 자라는 키스를 해주려는 내 마음을 보고 알 수 있었지. 아들아, 오늘 밤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머리맡에 와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것은 작은 속죄야.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부터 진짜 아빠다운 아빠가 되겠다. 내 친구가 되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으마. 조급한 말이 튀어나오려 하면 이를 악물 거야.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계속 중얼거릴 거야. 아직 아이일 뿐이다.
어린아이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너를 어른으로 그려왔다. 그런데 이제 침대에 웅크린 지친 내 모습을 보니 아들아, 너는 아직도 아기였구나. 어제까지도 엄마 어깨에 머리를 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내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면 원칙 3을 명심하라. 원칙 3. 비난하지 마라.